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옛적에 산세가 험하고 깊어 겨울이면 사람의 발길조차 뚝 끊기는 첩첩산중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그 눈보라가 어찌나 매섭고 차가운지 지나가던 바람조차 얼어붙어 계곡 사이에 머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며 사시사철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지만 겨울이 오면 그 물소리마저 꽁꽁 얼어붙어 고요함만이 감돌던 적막하고도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가장 기와지붕이 높고 담장이 튼튼한 집은 최 부자네 집이었는데 곡식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외양간에는 살진 소들이 느릿하게 여물을 씹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재물이 넘쳐나는 것과는 달리 그 집 사람들의 인심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몰차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최 부자네 안주인인 마님은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하인들을 혹독하게 부리며 재산을 불리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으나 정작 사람에게 베푸는 정은 눈꼽만큼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최 부자네 집에는 시집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하루 종일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며 시부모님과 남편의 끼니를 정성껏 챙겼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연달아 딸만 둘을 낳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인 최마님은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남의 집 며느리들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잘 만났던데 우리 집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대가 끊길 판이냐며 모진 소리를 퍼붓곤 했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유약한 사내였기에 아내가 구박을 받을 때마다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글을 읽는다는 핑계로 사랑방에 틀어박혀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집안의 대소사는 오로지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기에 연화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어린 두 딸과 뱃속에 있는 아이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어오른 손발을 주무르며 밤마다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꼭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지옥 같은 구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연화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마을에는 예년보다 훨씬 더 이른 추위가 닥쳐오며 하늘이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올해는 예사눈이 아닐게야. 하늘이 이토록 낮게 내려앉은 것을 보니 큰 눈이 오겠어라고 걱정스럽게 수군거렸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는 손뭉치 같은 눈송이들이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순식간에 마당을 덮고 장독대를 덮더니 이내 처마 밑까지 차오를 기세로 맹렬하게 퍼부어대며 온 세상을 하얀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밤 연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방바닥을 구르기 시작했고 온 집안은 긴장감에 휩싸여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고추를 달고 나와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계집아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꼴도 보기 싫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산파를 부르러 갔던 하인은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겨우겨우 옆마을의 늙은 산파 할머니를 모셔왔는데 산파 할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젖은 옷을 털며 이런 날씨에 아이가 나오려는 걸 보니 보통 녀석은 아닌가 봅니다라고 덕담을 건넸지만 집안의 냉랭한 공기에 금세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화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고 문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지 흔들며 마치 금방이라도 집을 삼킬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연화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오직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고 곁에서 지켜보던 산파 할머니도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를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닭이 울 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응애하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사랑방에서 기다리던 남편도 안방에서 쪽잠을 자던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고 밖에서 서성이던 하인들도 숨을 죽이며 산파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를 씻기고 포대기에 싸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산파 할머니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표정만으로도 시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산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머뭇거리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마님. 아주 건강하고 예쁜 따님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들고 있던 곰방대를 마루에 내동댕이 치며 뭐라고 또 계집아이라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며느리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탈진에 누워있는 연화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을 망해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밥만 축내는 계집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멋에 쓰겠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는 바깥의 눈보라.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매섭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화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꼭 안은 채 흐느끼며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추운 날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날이 밝을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추위로 떨리고 있었고 방구석에서 잠자다 깬 어린 두 딸도 할머니의 무서운 기세에 놀라 엄마 품으로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눈물도 손녀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며 하인들을 불러 당장 짐을 싸서 내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랑방에서 나온 남편은 방문 앞까지 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겁을 먹고는 아내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 서 있기만 했습니다. 연화가 남편을 향해 젖은 눈으로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으나 남편은 짐짓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렸고 그 비겁한 모습에 연화의 마음속에서는 서러움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들어와 연화의 낡은 옷가지 몇 벌을 보따리에 대충 쑤셔 넣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연화의 앞에 던지며 당장 나가거라. 내 집에서 한시도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악물고 일어나
갓 낳은 아이를 소미불로 겹겹이 감싸 안은 뒤 벌벌 떨고 있는 5살, 7살 된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후조리는커녕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한겨울에 눈보라 속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으로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방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젖은 옷을 뚫고 들어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마당에는 이미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새 모녀가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는 동안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독설이 계속해서 나라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우리 집안 귀신이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어디 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네 팔자 소관이다. 연화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아이들을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황하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지난 10년 세월이 허무하게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문 밖 세상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과 하얀 눈만이 존재하는 적막강산이었는데 길인지 밭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눈에 파묻혀 있어 한 걸음 떼기가 천리길처럼 힘들었습니다. 큰딸이 엄마, 너무 추워요. 발이 아파요 하며 울먹이자 연화는 아이를 잠시 멈춰 세우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며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 같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실 그녀조차 갈 곳이 어디인지 이 깊은 밤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갓 태어난 막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보라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아기가 혹여 숨이라도 막힐까봐 수시로 포대기를 확인하며 두 딸의 손을 밧줄처럼 단단히 움켜쥐고 무작정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문을 두드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최 부자네의 위세가 두려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쫓겨난 며느리를 받아주었다가 당할 봉변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연화의 발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아이들의 걸음도 점점 느려지며 자꾸만 눈밭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연화는 아가들아, 여기서 잠들면 안 된다. 자면 영영 못 일어나는 거야. 엄마랑 노래 부르며 가자라고 아이들을 다독이며 억지로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어와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달빛 사이로 저 멀리 산기슭 아래 커다란 바위 뒤편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낡은 초가집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가 나오는 집이라며 얼씬도 하지 않는 오래된 폐가였는데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담장은 허물어진 채 방치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화에게는 그 허물어진 벽이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다면 대궐보다 더 귀한 안식처처럼 보였기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아이들을 이끌고 그곳을 향해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가까스로 폐가 앞에 도착한 연화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기이하게도 굴뚝 위로 아주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헛것을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그 다 쓰러져가는 집의 작은 방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 줄기가 눈보라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보다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계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고 허공에 대고 나직하게 외쳤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낡은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는데 연화가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며 낡은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을 등지고 앉아있는 자그마한 체구의 노파가 보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으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세모녀를 빤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나며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연화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아궁이에 불을 지핀 덕분에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구석에 있던 낡은 이불을 꺼내어 아이들에게 덮어주고 화로 위에 올려져 있던 주전자의 따뜻한 물을 그릇에 따라 연화의 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연화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고 그제야 품속의 아기도 응애하고 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파는 우는 아기를 보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마른 천을 꺼내어 능숙한 솜씨로 기저귀를 만들어 채워주었고 벽장에 있던 말린 고구마와 옥수수를 꺼내어 배고픈 두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이러한 행동들이 마치 자신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품을 겨를 조차 없이 몸을 녹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지만 이 작고 낡은 방 안에서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아늑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새근새근 잠들자 연화는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현실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노파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거칠면서도 묘하게 힘이 있어 연화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눈이 아무리 깊어도 봄이 오면 녹기 마련이고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해는 반드시 뜨는 법이니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연화의 운명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예언처럼 들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노파의 깊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창호지 문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어와 연화의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연화가 무거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에 그을린 석가래와 방 한구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두 딸,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서 새근거리는 막내 아기의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으나 차가운 공기와 낯선 방의 퀴퀴한 흙냄새는 그녀가 처한 현실이 지독하게도 분명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그녀는 안도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밖에서는 투박한 질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는데 연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젯밤에 그 노파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죽을 쓰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파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솥뚜껑을 열어 주걱으로 죽을 휘저으며 무심한 목소리로 일어났으면 세수나 하고 아이들 깨워라. 밥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라고 툭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그 무뚝뚝한 말투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온기에 코끝이 찡해져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불씨를 살피며 노파의 일손을 거들려 했으나 노파는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한편 최 부자네 집이 있는 아랫마을에서는 아침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빗자루를 들고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입에는 온통 간밤에 쫓겨난 최 부자네 며느리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오진 눈보라 속에 갓난쟁이랑 어린 것들을 내쫓다니 최 부자네 안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라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대를 못 띄은 죄가 크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최 부자네 대문 앞을 기웃거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산 쪽으로 이어진 길에는 연화와 아이들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밤새 내린 눈이 그 흔적마저 덮어버려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네 안방마님은 아침상을 받으며 하인들에게 혹시라도 며느리 찾는 척이라도 하지 마라. 우리 집안의 딸만 셋 낳은 며느리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엄명을 내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랑방의 남편은 며느리와 손녀들이 걱정되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초리가 무서워 헛기침만 해대며 애꿎은 담배만 피워댈 뿐이었고 그 모습에 하인들조차 뒤에서 사내대장부가 제 처자식 하나 건사 못한다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최 부자네 집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집안 구석구석에는 죄 없는 사람을 내쫓았다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산길은 외딴 집으로 돌아와 연화는 노파가 차려준 묽은 시래기죽 한 그릇을 눈물과 함께 삼키며 아이들에게도 부지런히 숟가락을 놀려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이곳에 머물며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길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갈 곳 하나 없는 처지였지만 낯선 노파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는 염치와 자존심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노파는 곰방대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이더니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를 안고 나가서 얼어 죽으려고 네 자존심이 아이들 목숨보다 중하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노파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리는 듯 아팠고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어 치마폭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노파는 혀를 차며 내가 밥 몇 숟가락 더 얻는다고 굶어 죽진 않는다. 봄이 와서 산길이 녹을 때까지는 꼼짝 말고 여기 붙어 있어라. 대신 공짜 밥은 없으니 오늘부터 내 수발이나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와 세 딸의 산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연화는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금세 적응해 나갔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담을 진흙으로 메우고 구멍난 문풍지를 덧바르고 차가운 개울물을 길어와 빨래를 하며 폐가 같았던 집을 조금씩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두 딸도 처음에는 춥고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렸으나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주워오거나 동생을 돌보며
의젓하게 변해갔고, 막내 아기는 비록 거친 포대기에 쌓여 있었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며 설이라는 예쁜 이름도 얻게었습니다. 노파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으나 가끔씩 연화에게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는데 그 지식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고 깊었습니다. 어느 날 노파는 연화를 데리고 눈 덮인 산비탈로 올라가 겉보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덤불 같아 보이지만 눈을 파내고 뿌리를 캐면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한 캔과 도라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연화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흙을 파내 굵은 쇳뿌리를 캐내자 노파는 세상만사가 다 이렇다. 겉보기에 춥고 메마른 것 같아도 끈기 있게 파고들면 그 안에 살 길이 숨어 있는 법이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노파는 연화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이더니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다락방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았지만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베트란 대와 갖가지 색실이 꽂혀 있는 실패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연화는 산속 오두막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희고 고운 실타래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보여주며 이것은 이산 깊은 계곡, 얼음 밑에서 자라는 설동초라는 풀의 섬유로 만든 실이다. 일반 명주실보다 훨씬 질기고 따뜻하며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귀한 물건이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그 실을 만져보자 마치 얼음을 만지는 듯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노파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 펼쳐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니 손재주가 야무지고 끈기가 있어 이 기술을 배울 만하다. 이 실로 옷감을 짜고 술을 놓는 법을 익히면 적어도 네 자식들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노파가 평생을 간직해온 비밀을 연화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이었고 연화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노파의 손을 꼭 잡고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의 일상은 낮에는 집안일과 곶감을 구하는 일로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노파에게 배를 짜고 술을 놓는 법을 배우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설동초 실은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워 조금만 힘을 잘못 주어도 끊어지거나 엉키기 일쑤였지만 연화는 10번 실패하면 20번 다시 시도하는 끈기로 밤을 지새우며 기술을 익혀 나갔습니다. 노파는 곁에서 지켜보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때로는 매섭게 꾸지람을 했지만 연화가 고생 끝에 고운 천을 짜내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찐 감자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어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솜씨는 일취월장하여 노파조차 놀랄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짠 옷감은 마치 눈송이를 엮어 만든 듯 신비로운 광택이 흘렀고 그 위에 놓은 자수는 실제 꽃과 나비가 내려앉은 듯 생동감이 넘쳐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습니다. 노파는 완성된 옷감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이제 되었다. 이것을 장에 내다 팔면 쌀가마니는 거뜬히 구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네가 만들었다고 떠벌리지 말고 내가 아는 보부상 편에 조용히 넘겨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봄이 오면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길들이 열리자 사람들의 왕래가 시작되었고 최 부자네 집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네는 며느리를 내쫓은 뒤 새 며느리를 들이기 위해 사방으로 매파를 보냈으나 흉흉한 소문 탓에 선뜻 딸을 주겠다는 집안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겨우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곳간의 곡식들이 썩어 나가고 외양간의 소들이 병에 걸려 죽어나가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은 조강지쳐 내쫓고 잘되는 집안 없다더니 딱 그 꼴이네라며 고소했습니다. 연하는 노파가 소개한 늙은 보부상을 통해 자신이 만든 옷감과 자수품을 읍내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보부상은 물건을 보자마자 이런 귀한 물건은 한양 대가집 마님들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날 겁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보부상이 돌아와 건네준 돈주머니는 연하가 시집살이 10년 동안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큰돈이었고 연하는 그 돈으로 쌀과 고기, 아이들의 새 옷감을 사며 처음으로 내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하와 노파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기뻐하는 연하에게 찬물을 끼얹듯 다시 한번 엄한 얼굴로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헤프게 쓰거나 겉으로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남의 불행을 뜯어먹고 사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많으니 네가 힘을 키울 때까지는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연하는 노파의 깊은 뜻을 새겨듣고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산골 아낙네처럼 거친 옷을 입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차곡차곡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보란듯이 성공하여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연하의 세 딸은 산골의 맑은 공기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 꽃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큰딸은 엄마를 닮아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을 돕기 시작했고 둘째 딸은 영리하여 노파에게서 글과 셈을 배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았으며 막내 설이는 애교가 많아 온 집안의 귀염둥이로 자라났습니다. 폐가였던 집은 연하가 번 돈으로 조금씩 수리하여 이제는 번듯한 기와지붕을 올린 아담하고 단단한 집으로 변모했고 마당에는 꽃과 채소가 가득 심어져 풍요로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서 연하의 옷감이 설화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결국 최 부자네 집까지 흘러들어갔는데 최 마님은 그 신비한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하인들에게 수소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 옷감을 만드는 비법을 알아낸다면 기울어져 가는 가세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 생긴 것이었는데 그녀는 그 물건의 주인이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내쫓은 며느리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당 평상에 앉아 셋째 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을 때 살인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웬 보찜장수 차림을 한 사내가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최 부자네 집에서 보낸 염탐꾼임이 분명했습니다. 노파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자를 지켜보다가 연화에게 눈짓을 보내며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연화는 직감적으로 평온했던 생활에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연 보찜 장수는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자며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연화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혹시 예전에 저 아랫마을 최 부자네 며느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떠보는 말을 던졌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노파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다귀가 남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라고 천둥 같은 고함을 쳤습니다. 노파의 기세에 눌린 사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의 눈은 이미 확신에 찬 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본 모양입니다라고 둘러대며 서둘러 빠져나갔지만 그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읍내 쪽이 아닌 최 부자네 마을 쪽으로 내달리는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파는 근심에 잠긴 연화를 불러 앉히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네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너는 예전에 그 약해 빠진 며느리가 아니다. 너에게는 세 딸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손으로 일군 기술이 있다. 노파의 말은 연화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지만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한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멈추는 법이 없으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핏덩이를 안고 쫓겨났던 연화의 세 딸들은 산골의 맑은 정기를 받고 자라나 어느새 꽃봉오리처럼 아름다운 처녀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손재주가 뛰어나 바느질 솜씨가 일품이었고, 둘째 딸은 지혜롭고 셈이 빨라 집안의 대소사를 야무지게 처리했으며, 눈보라 속에서 태어난 막내 설이는 웃음이 많고 활달하여 온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폐가였던 초가집은 연화가 밤낮으로 일군 덕분에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모했고,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뒤뜰에는 닭과 오리가 노니는 풍요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명성은 이제 산골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는데 그녀가 만드는 설화단이라는 비단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특수한 풀과 약초로 염색하고 노파에게 전수받은 비법으로 짠 이 비단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빛을 받으면 은하수처럼 영롱한 빛을 낸다고 하여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습니다. 한양의 고관대작 부인들조차 이 비단을 구하기 위해 하인들을 보내줄을 섰고 덕분에 연화의 집 창고에는 쌀가마니와 비단이 가득 쌓이고 엽전 꾸러미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행동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인심 좋은 여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어 연화와 세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노파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과 예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다루는 법, 그리고 닥쳐올 시련에 맞서는 강인한 마음가짐을 가르쳤습니다. 노파는 종종 마루에 앉아 멀리 아랫마을을 내려다보며 저 구름이 검게 변하는 것을 보니 묵은 찌꺼기들이 올라올 때가 되었구나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했습니다. 노파의 예지력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연화는 다가올 폭풍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산 아래 최 부자네 집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구멍난독에 물 붓기처럼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내쫓은 뒤 새로 들인 며느리는 몸이 약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몇 해 못 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들인 첩들마저 줄줄이 딸을 낳거나 아이를 낳지 못해 집안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게다가 최 부자가 손대는 사업마다 사기를 당하거나 흉년이 들어 재산을 탕진했고 믿었던 하인들마저 하나둘씩 집을 떠나면서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기와집은 이제 흉가처럼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늙고 병들어
하루 종일 안방에 누워 지내면서도 표독스러운 성미만은 버리지 못해 남은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며느리 탓, 조상 탓을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꼴을 당하나. 그 천한 것 연화이 나갈 때 재수옴 붙은 귀신을 붙여놓고 간 게 분명하다며 애꿎은 연화를 저주하곤 했습니다. 유약했던 아들은 이제 술에 절어 사는 폐인이 되어 낮에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있고 밤에는 주막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하는 한심한 가장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서 술을 마시던 최 부자의 아들 연화의 전 남편은 옆자리 상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저 산 너머 도깨비 집에 산다는 비단 짜는 여인 이야기 들었나? 그 집 딸 셋이 어찌나 곱고 영특한지 선녀가 따로 없다더군. 게다가 그 집 재산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고을 원님보다 더 부자라는 소문이야. 귀가 번쩍 뜨인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는데 상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그 집 안주인이 10여 년 전 폭설이 내리던 날 밤에 갓난쟁이를 안고 마을을 떠난 여자라더군. 그때 살아남은 게 기적이지. 술이 확 깬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 최마님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쫓겨난 그 사람이 산속에서 떼돈을 벌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딸 셋이 멀쩡히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최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살아있어. 게다가 부자가 되었다고 당장 가서 자세히 알아오너라. 탐욕에 눈이 먼 최마님은 앓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고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늙은 살카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며칠 뒤 최마님은 하인을 시켜 은밀히 산속집을 염탐하게 했는데 돌아온 하인의 보고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님, 소문이 사실입디다. 집은 대궐 같고 창고에는 비단과 곡식이 가득하며 따님 세 분은 양반과 규수 뺨치게 곱게 자랐습니다. 특히 큰따님은 혼기가 차서 중매쟁이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다고 합니다. 하인의 말을 듣는 순간 최마님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놓쳐버린 재물과 딸들을 이용해 챙길 수 있는 이득에 대한 계산이 먼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마님은 무릎을 탁 치며 그래. 그 아이들은 내 아들의 핏줄이다. 최씨, 집안의 씨를 받아 태어난 아이들이니 당연히 우리 집안의 소유지. 그동안 그년이 몰래 키웠으니 양육비는 셈해 주더라도 아이들과 그 재산은 마땅히 본가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쌓아올린 부가 탐이 났고 곱게 자란 손녀들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면 받을 수 있는 막대한 지참금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아들 역시 맞습니다. 어머니, 딸들도 자식인데 제가 아비로서 데려와야지요. 그 돈이면 우리 집안 빚도 다 갚고 다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모자는 곧바로 행동에 옮길 준비를 서둘렀는데 족보를 꺼내어 먼지를 털고 낡은 가마를 수리하며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0년 전 그토록 모질게 쫓아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핏줄이라는 명분 하나를 내세워 연화의 모든 것을 빼앗을 궁리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네가 갑자기 분주해진 것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뻔뻔한 계획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나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최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일날이 밝는 대로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가서 그년의 길을 꺾고 내 손녀들을 찾아올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한편 산속집에서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터에 다녀온 보부상으로부터 최 부자네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노파에게 달려가 할머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빼앗아가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며 울먹였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몸이 덜덜 떨렸고 악몽 같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흔들리는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너는 이제 예전의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다. 네가 일군이 터전과 네 아이들은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노파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네가 당당해야 아이들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들이 핏줄을 내세운다면 너는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하늘의 이치로 맞서야 한다. 내 너를 도울 터이니 마음을 굳건히 먹어라. 연화는 노파의 말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고 세 딸을 불러 모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했으나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맏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뿐이고 우리 할머니는 여기 계신 할머니뿐이에요. 둘째와 막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듯이 연화의 곁을 에워쌌습니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횃불을 든 무리가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것은 최 부자네 하인들과 그들을 앞세운 최마님 그리고 연화의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인을 잡으러 가는 관군처럼 위협적인 기세로 산을 오르고 있었고 고요하던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며 소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안의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노파는 조용히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으로 걸어나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최마님 일행이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연화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마님은 기세등등하게 지팡이로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안에 내 며느리가 사는 것을 다 안다. 당장 문을 열고 나와 시어머니를 맞이하지 못할까. 내 손녀들을 내놓아라. 그 목소리는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 듣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나 산속의 밤 공기는 차갑게 식어 그들의 외침을 허공으로 흩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삐그덕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는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던 연화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 딸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그림자처럼 노파가 서서 서늘한 눈빛으로 최부잔의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과 거짓, 탐욕과 사랑이 충돌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최 부잔의 마님은 대문 앞에 버티고 선연화의 당당한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며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연 시어머니가 왔는데 저를 올리지는 못할 망정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느냐. 감히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이런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냐. 이것은 필시 우리 집안에 재물을 몰래 빼돌려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녀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조용한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며 메아리쳤고 뒤따라온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조차 얼굴을 붉힐 정도로 민망하고 천박하기 그지없었으나 이미 눈이 뒤집힌 그녀에게는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흥분하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대꾸했습니다. 마님,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을 잊으셨습니까? 갓 태어난 핏덩이와 어린 저를 내쫓으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 하셨지요. 죽으라고 내보낸 사람에게 이제 와서 무슨 재물을 논하고 예의를 논하십니까? 저는 최 씨 집안 사람이 아니요. 이 아이들도 아비 없는 자식으로 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연화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지만 최마님은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최 부자의 아들, 즉 연화의 전남편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더니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연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노하셔서 말씀이 과하신 게요. 그래도 아이들은 내 핏줄이 아니오. 저렇게 곱게 자랐으니 이제라도 본가로 데려가서 양반과 규수로서의 법도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당신 혼자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벅찰 테니 내가 도와주리다. 그는 뻔뻔하게도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으나 그의 눈은 연화가 아닌 연화 뒤로 보이는 비단 창고와 화려한 기와 지붕을 쫓고 있었기에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연화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핏줄이라니요.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울 때 당신은 따뜻한 아랫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배고파 흙을 파먹을 때 당신은 술독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을 하려 드시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연화의 섯을 퍼런일갈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을 보던 큰딸이 나서서 우리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외치며 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 딸이 모두 연화의 곁을 단단히 지키고 서자 그 모습은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 마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 집안이 망하고 이제는 내 손녀들까지 저 어미가 홀려서 할머니를 몰라보는구나. 동네 사람들. 저 독한 년 좀 보시오. 시댁의 비법을 훔쳐다가 부자가 되더니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네. 그녀는 연화가 성공한 비결인 자수와 염색 기술이 본래 최 씨 집안의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연화를 도둑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 소란의 횃불을 들고 따라왔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설마 진짜인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던 노파가 지팡이를 땅에 쿵 하고 내리찍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묵직하던지 소란스럽던 좌중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노파는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최마님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노파의 얼굴을 비추자 깊게 패인 주름 속에 감춰져 있던 위험서린 눈빛이 드러났고 최마님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마치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울음조차 뚝 그쳤습니다. 노파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지만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간의 안주인,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내 얼굴을 잊지는 않았겠지. 최마님은 입술을 달달 떨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아들 또한 노파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노파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너희 집안에서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며 내쫓았던 시누이가 바로 나다. 가문의 뜻을 거스르고 첩실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다 멍석마리를 당해 산속에 버려졌던 그 고모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마님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어디 가서 객사했을 것이라 믿었던 시누이가 바로 눈앞에 살아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지팡이로 최마님을 가리키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탐내는 저 설화당과 자수기술은 최씨 집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산속에서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것이다.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만든 기술을 너희에게 쫓겨나 죽어가던 연화에게 물려준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도둑 누명을 씌워 도둑은 남의 인생을 짓밟고 핏줄마저 내팽개친 너희들이 아니더냐. 노파의 호통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고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씨 집안이 주장하던 모든 권리와 명분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최 부자네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시누이를 내쫓더니 며느리까지 내쫓고 이제 와서 저런 짓을 하다니 짐승만도 못하네. 저 할머니가 그 옛날 사라졌던 최 부자네 고명딸이었어. 정말 지독한 집구석이구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빗발치자 최마님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체면과 위신은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택기를 박듯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전 재산과 기술은 오직 내 목숨을 구해준 연화와 세 조카딸의 것이다. 너희 최씨 집안과는 털끝만큼의 인연도 없으니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너희의 악행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연화의 전남편은 그제야 고모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며 매달리려 했으나 노파는 싸늘하게 외면하며 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내 집 앞을 더럽히지 말고 썩 꺼지거라. 결국 최마님은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하인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가마에 태웠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산을 올라왔던 횃불 행렬은 폐잔병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쫓기듯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연화의 전남편은 마지막 미련이 남은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으나 굳게 닫힌 대문과 세 딸의 차가운 눈빛만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떨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인과응보가 따로 없다며 혀를 차고는 하나둘씩 흩어져 내려갔고 소란스러웠던 산속은 다시금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주저앉음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안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딸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고 노파는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너는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낸 것이다. 노파의 따뜻한 위로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노파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네 집 안방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촛불이 켜졌습니다. 연화는 딸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 노파 앞에 올렸고 노파는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단단한 가족애와 승리의 기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이 집의 주인임을, 그리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어미임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맑은 하늘이 열리듯 최 부자네와의 악연을 끊어낸 연화의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존경스러운 여인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괴팍한 은둔자로만 알려졌던 노파가 사실은 비운의 여인이었으며 연하를 도운 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산속의 기와집을 신선이 사는 집이라 부르며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딸들과 함께 마당에 나와 간밤에 밟혀 쓰러진 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꽃들은 잠시 짓밟혔을지언정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과 딸들의 모습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보렴,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단다. 우리도 이 꽃들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자꾸나. 딸들은 활짝 웃으며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웃음소리는 맑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연화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자신을 지켜준 이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딸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노파의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재물로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우며 살겠노라고. 그것이 자신을 살려준 노파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자 자신을 버린 비정한 세상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복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속 기와집의 하루는 다시 평화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배틀 소리는 다시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은 마치 꾸담한 꿈처럼 희미해져 갔고 연하와 가족들의 앞날에는 오직 따뜻한 봄날의 햇살만이 가득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에 소란이 지나가고 다시 아침이 밝아오자 연안의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산안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걷히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이 맑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네 사람들이 쫓겨내려간 뒤 산속집에는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집 쪽을 바라볼 때마다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고 감히 그곳을 도깨비 집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선녀들이 사는 집이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와 세 딸, 그리고 노파는 그들의 시선에 우쭐대거나 교만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상을 지키며 더욱 부지런히 배틀을 돌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한편 산 아래 최 부자네 집은 마치 저주라도 받은 듯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 많던 재산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빚잔치로 흩어졌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최마님은 분을 이기지 못해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한 만년을 보내게 되었고 연하의 전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인과응보라 혀를 찾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도리를 잃으면 결국 파멸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식들에게 최부잔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경계로 삼았습니다. 반면 연화의 집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창고에는 곡식과 비단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찼지만 연화는 그 재물을 독차지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파와 상의하여 흉년이 들 때마다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오갈 데 없는 고아나 버림받은 여인들을 거두어 기술을 가르치고 먹여 살렸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추운 겨울날 밥 굽는 사람이 없도록 살뜰히 챙겼고 그런 그녀의 선행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인근 고을의 원님조차 그녀의 덕망을 칭송하는 글을 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 딸들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각자의 재능을 꽃피우며 훌륭한 여인으로 성장했는데 맏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설화단을 만드는 최고의 장인이 되어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녀가 짠 비단은 이제 왕실에 진상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양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둘째 딸은 명석한 두뇌로 집안의 살림과 재정을 도맡아 관리하며 상단과의 거래를 주도하고 재산을 불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여장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내 설이는 타고난 예술적 감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술을 놓아 비단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으로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어느덧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파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늙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온화한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양지바른 마루에 앉아 손녀들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희들을 이 집으로 들인 것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노파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저희를 살리셨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는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져 있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다시금 큰 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하늘은 십수년 전 그날처럼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시작된 눈은 밤이 깊어질수록 한방눈으로 변해 소리 없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는데 이번 눈은 차갑고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라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듯 포근하고 따뜻한 눈송이였습니다. 연화는 창문을 열고 펑펑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는데 그때는 죽음처럼 두렵고 차가웠던 눈이 이제는 축복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 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길과 그것을 이겨낸 의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안방에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는데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뜨끈뜨끈했고 방 안의 공기는 훈훈하여 바깥의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맏딸이 숟가락을 들며 어머니,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맛이 기가 막힙니다. 밖에는 눈이 오는데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네요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말에 막내 설이도 맞아. 언니,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야라고 맞장구를 치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노파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놓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있더냐. 등 따습고 배부르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모여 앉아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춥고 외로우면 그게 바로 지옥인 게야. 노파의 말은 평범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어. 연하와 딸들은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하는 따뜻한 모과차를 우려내어 가족들에게 한 잔씩 돌렸고 차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둘째 딸이 장부 정리를 마치고 들어와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2배는 늘었어요. 내년에는 마을 입구에 다리를 놓아주는 게 어떨까요? 비가 오면 개울이 불어나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해 하더라고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연하는 기특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날이 풀리면 바로 목수를 불러 상의해보자라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딸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연화는 잠시 밖으로 나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 마당에 수북하게 쌓였지만 연화는 춥다는 생각보다는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욕심부리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 불쌍한 최부자네 사람들도 이제 그만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소서. 그녀는 이제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넓은 아량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곤히 잠든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고 그 곁에서 가릉거리며 잠든 늙은 고양이와 벽에 기대어 꾸벅꾸벅 조는 노파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10수년 전 낯선 폐가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행복으로 바뀌기까지 흘렸던 땀과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눈이 그치고 나면 온 세상이 눈부시게 빛날 것을 상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웃음꽃을 피울 생각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는 며느리도 쫓겨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당당한 가장이자 세 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덕망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산골 마을의 깊은 밤. 눈은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연안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은 결국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화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네 집에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운명을 바꾼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기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하고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